가욤 대통령이 78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을 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독재에 가깝게 대통령 할 때 3번 쿠데타가 있었어요. 80년, 83년.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88년이 달랐어요. 몰디브 사업가 루트피가 따밀 타이거 80명을 모집을 해서 스리랑카 화물선을 하나 피납을 해가지고 수도 말레로 진입을 합니다. 새벽에 정부 총사하고 공항하고 항구를 다 장악하고 방송국까지 장악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궁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전화를 해요. 인도에서 비상 대책회의를 딱 소집을 한 다음에 16시간 만에 파병해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1988년에 오퍼레이션 캡터스라고 그러는데요. 선인장 작전이라는 작전입니다. 강성윤 교수와 함께하는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인도 그리고 남아시아의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강성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강성윤 교수님과 오늘은 어디 갈까요? 오늘은 이제 인도가 아니고 네. 몰디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몰디브. 예. 몰디브는 신혼여행의 천국. 예, 뭐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스쿠버 다이빙하는 사람들도 좋아하시고. 예, 그렇죠. 예. 몰디브 하면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죠. 이게 바다 위에 예, 이렇게. 그림 한번 보시죠. 이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이 바다에 색깔이 어떻게 하늘과 구분이 안 됩니다. 예, 두 번째 그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나 네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이런 방송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몰디브에 놀러를 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입니다. 그런데 이 몰디브라는 나라가 인도양 가운데 있는 섬나라고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독립국가입니다. 몰디브는 그냥 몰디브예요? 나라 이름이? 예, 몰디브입니다. 몰디브 공화국이고요. 그래서 인도는 기본적으로 인도라는 단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주변국들이 항상 소위 말해서 인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또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인도는 독립 시기 내지는 그 이전부터 주변국 우선 정책을 항상 펴왔어요. 주변국 우선 정책? 예, 그 Neighborhood First Policy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수권 집단이 바뀔 때마다 약간의 베리에이션은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비동맹 외교를 했던 것도 다름이 아니라 네. 인도가 남아시아의 지역 패권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하더라도 남아시아에서는 우리를 건드리지 마. 이거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아이디올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몰디브도 인도 입장에서는 이 지역 패권국이 관리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몰디브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네. 반인도 노선을 적극 천명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인도가 지금 굉장히 벌끄러운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인도는 주변국들을 늘 잘 관리하는 그런 입장인데 예. 주변국 중에 근데 뭐 사실 몰디브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이럴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인도에서 벗어나면 몰디브가 어느 나라로 갈까요? 물으시면 딱 하나죠. 중국 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친인도 대통령과 친중국 대통령이 계속 교체가 되는 지금 최근 대선에서 네다섯 번을 이어서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이 안 나오는 그런 정치 상황입니다. 네다섯 번을 연임을 해요? 아니요. 네다섯 번 동안 계속 대통령이 교체가 됐습니다. 한 번씩 계속 바뀌었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예전 같은 정치 상황이 안 됩니다. 좀 안정적이지 않고 계속 바뀌는구나. 그런데 바뀔 때마다 인도와 중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지금 몰디브의 이제
산업 동향은 뭐 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몰디브에 도착하는 항공 여행 관광자 수입니다. 몰디브에는 대부분 뭐 배 타고 가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항공편으로 도착을 하니까 23년 들어서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2020년에는 거의 바닥을 찍었고요. 어우, 그땐 뭐 완전 제로까지 떨어졌네요. 예,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죠. 여기 이제 관광이 그렇습니다. 최고 산업이군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네. 남아시아에서 다른 중요한 나라 스리랑카의 경우에도 네. 스리랑카 관광개발청이라는 데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8월까지 90만 708명이라고 그래요. 네. 그게 2022년 전체 방문 관광객 수가 71만 9,978명이라고 그러니까 네. 많이 늘어난 거죠. 관광산업 비중이 컸던 나라들은 네.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도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나아질 거고 네. 몰디브는 이제 거의 뭐 정상화에 들어가 있다. 네. 네. 그럼 몰디브가 어디 있는지부터 한번 보셔야죠. 네. 이 지도 보시면 가운데에 파란색으로 지금 적혀 있는 인도 왼쪽 아래에 있는 섬들, 잘잘하게 보이는 섬들이 바로 몰디브입니다. 인도 서남쪽쯤. 예. 네. 동남에는 스리랑카가 있고 서남에는 몰디브가 네. 있죠. 그런데 인도양 한가운데 이 섬나라가 있어서 이게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인 거죠. 여기 거점을 확보하면 네. 활용 가치가 높은 거죠. 대체로 그러니까 중동 쪽에서 뭐 석유 싣고 아시아 쪽으로 올 때 여기 예. 많이 비슷하게 지나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네. 서로 구애를 한다고 그럴까? 관리를 하는. 그리고 이 나라 전체의 모양은 그 다음 지도 보시면 네. 이런 여러 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잘 자란 섬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어떤지 궁금하실 텐데 네. 간단하게 표로 보여드린다고 하면 홍콩 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네. 21년 기준이라서 시간이 좀 지난 거긴 한데 보시면 몰디브가 어떤 식의 나라인지를 보실 수 있는데 두 번째 줄의 가운데를 보시면 지금 경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1차 산업, 어업이나 농업이 약간 있고 공업은 13.1%고 78.1%가 서비스업이죠. 이게 관광이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54만 4천 명 정도로 지금 그 인구가 파악이 되고요. 네. 무슬림 이 나라의 주된 종교고 98%. 국가 종교인데요. 수니파 무슬림들입니다. 2023년 상황은 이제 숫자가 약간 다른데요. 네. 면적은 300제곱킬로미터, 인구가 59만 297명, 그리고 1인당 GDP를 PPP로 네. 그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3만 7천 달러 정도 되는데요. 잘 사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홍콩에서 나온 자료에 보시면 1인당 GDP를 그냥 노미널하게 따지면 13,000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뭐 잘 사는 나라다 하기는 힘들고 아주 작은 나라인 거죠. 50몇만 정도 사는 우리로 예. 따지면 이제 시 정도 되는 광역시도 그렇죠. 좀 안 되는 그렇죠. 네, 그 정도 인구인데 예. 관광으로 대부분 이제 먹고 살고. 예. 네. 근데 이 규모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규모를?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시면 네. 뭐 그 총 든 사람 몇십 명이 나타나면 쿠데타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50만이니까. 이 규모를 그리고 섬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뭐 쿠데타 이러면 무슨 뭐 일개 사단이 동원돼서 뭘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12명 마음 먹으면. 최근에 모하메드 무이주라는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네. 근데 78년생이고요. 아이고야. 이번 달 17일에 몰디브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사진 보시죠. 네. 이 사람입니다. 대통령. 미남이시네. 그런데 이 무이주가 지금 속하고 있는 정당 PPM이라고 그랬는데요. 몰디브 진보당입니다. 네. 이 당에서 선거운동할 때 사용했던 구호를 보여주는 깃발이 2022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보시죠.
깃발에 딱 써 있죠. 인디아 아웃이에요? 인도 추방. 야, 이 정도로 싫어해요, 인도를? 저 슬로건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야. 대통령이. 무슨 슬로건이 인도 아웃이? 예, 그래서 무이주가 네. 알자지라하고 인터뷰할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집권하면 첫날 인도에 인도 군인들 철수시키라고 요구하겠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몰디브에 인도 군인들이 있어요? 예, 그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하긴 하네요. 예, 근데 네. 무이주의 그러니까 선거운동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인도가 몰디브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표심을 모아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네네네. 사실 이제 2차 투표 최종 투표에서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브라임 솔리를 누르고 이제 당선이 됐는데요. 네. 이브라임 솔리는 그 사람 정책 이름이 인디아 퍼스트였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극단적이야 다들. 벌써 보이시죠? 인디아 퍼스트 아니면 인디아 아웃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거에 인도가 얼마나 촉각을 세웠을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사실은 2012년에 와히드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할 때 네. 주택환경부 장관에 임명이 됐어요. 그러다가 압둘라 야민이 대통령이 2013년에 됐을 때도 네. 당을 바꿔서 그 몰디브 발전연합으로 옮긴 상황에 그 장관직을 이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나름대로 상황에 적응하는 정치인다운 면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슬로건이 인디아 아웃이라고 그래서 그냥 무슨 항일 운동 하듯이 인도에 대한 저항 운동 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임기 중에 또 부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주택기반시설부 장관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인프라. 예, 압둘라 야민이 대표적인 친중파 대통령이었어요. 이때 수많은 중국 자본 인프라 건설이 이루어집니다. 네네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나말레 대교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진 보시죠.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시나말레 대교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시나말레 대교가 두 섬을 잇고 있죠. 네. 수도 말레가 있는 섬하고 공항이 있는 후룰레 섬하고를 연결하는 다리를 중국이 지어준 겁니다. 그 전에 그러면 공항에서 내려서 다시 또 뭐 배 타고 들어가요? 그렇죠. 수도로 가려면.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섬끼리 연결하는 최초의 다리예요. 이 다리가? 예. 그러니까 대단한 사업인지는 아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 다리의 원래 이름은 중국 몰디브 우정의 다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그 당시 장관으로 경험을 했는지 아시겠죠? 중국 자본으로 이제 다리 건설 이렇게 하고. 예. 예. 이 사람 무이주가 21년에 수도 말레 시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우리 따지면 서울시장처럼. 예, 그렇죠. 그런데 당시 여당이 뭐였냐면 몰디브 민주당이었어요. 네. 그 몰디브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야당에서 당선이 된 만큼 나름대로 지명도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무조건 PPM에서 모든 외국 군대를 몰아내겠다. 이게 주요 공약이었고요. 이 공약이 2020년부터 꾸준히 해온 선거 운동이었는데 네. 이번에 특히나 힘을 받은 겁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스토리가 있겠죠. 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몰디브는 아까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EEZ라고 그러죠. 배타적 경제수요. 네. 그것에서 다른 나라와 합의를 봐야 할 중간선이 없습니다. 워낙 이제 똑 떨어져 있으니까. 예. 그 바다 전체 딱 잘라서 자기 배타적 경제수역이죠. 그게 어업권하고도 관계가 있고 네네. 이래서 중요하죠. 네. 그런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다른 나라 배들이 와서 허가 없이 어업하는지 이런 거. 그런데 나라도 작고 돈도 없으니까 헬리콥터 2대와 순차람 1대를 네.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레이더가 필요하잖아요. 네. 기상관측뿐만이 아니라 배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렇죠. 그 레이더도 운영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네.
인도 군인 및 해양 경찰 7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군인하고 해양 경찰 75명이 지금 몰디브 와서 다른 나라 배들이 와서 어업 활동 불법으로 하지 않는지 이런 거 감시를 해준다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헬리콥터 2대를 운영을 하고요. 아유, 그러면 긴급 상황이 터지면 예. 헬리콥터가 가서 섬나라니까 예. 이 사람 이송도 하고 뭐 구조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배가 조난한다든지 뭐 예. 이럴 때도 예.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무슨 외국 군대 주둔이야 도와주는 거지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거고 네. 지금 현재 몰디브 여론은 외국 군대로 우리 주권을 위협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현재 운영 중인 그 헬리콥터 모양입니다. 이 운영하는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환자 이송하고 뭐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인도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인도 주변에 인도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많아요. 네팔, 부탄, 몰디브 이런 나라들은 네. 일상생활에서 인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도가 갑질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국방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면에서 갑질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GMR이라는 인도 회사가 몰디브 수도 인근의 공항 운영권을 따기로 하고 계약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문제는 뭐냐? 계약은 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모하머드 나슈이드였어요. 네. 근데 그때는 뭐였냐면 이게 바로 몰디브 최대의 FDI 외국인 직접 투자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권에서 뭐라 그러냐면 계약 조건이 의심스럽다 이래서 뭘 이명 계약했지 않나 뭐 뇌물 먹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사실 증거로 뭐가 제시된 적은 없습니다만 네.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인도 회사가 GMR이라는 회사인데요. GMR이 인도 회사군요. 예, 여기 로고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78년에 그 그란디 말리가르존 라오라는 사람이 설립한 회사고요. 네. 주로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GMR 에너지, GMR 인프라스트럭처, GMR 에어포트, GMR 뭐 엔터프라이즈 이런 식의 자회사를 거느린 그룹입니다. 네네네. 이 사진 보시면 이제 공사장에 GMR 로고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번 일에 또 하나 그 대선 와중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게 뭐냐면요. 네. 우투르 그 틸라팔후라는 섬이 있어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섬입니다. 산호섬이니까 높은 지대가 아니죠. 네. 여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군부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군부대를? 예. 해양 경찰도 있고 해군도 있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자꾸 언론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인도와 계약 내용이 이렇다더라라는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계약 내용은 마치 뭐냐면 그 근세에 한국 용산에 있던 땅을 외국 군대에 떼주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자꾸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몰디브 국방부에서는 아니다, 국방부가 관할한다, 외국 군대와 상관없다 계속 발표를 하지만 안 믿어 국민들이. 예, 변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짜 냄새가 나나 본데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사진 보시죠. 예. 이 여기 서 있는 여자분이 몰디브 국방장관 마리아 아흐메 디디예요. 네. 그리고 왼쪽에 이 인물이 인도 외무부 장관 자이샹카르죠.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우투르 틸라팔후 섬 북부 개발 합의서. 그래서 인도 회사에 프로젝트를 줬는데 네. 사업이 1억 8,630만 달러짜리 사업입니다. 이 보도가 나온 것은 2022년 12월 29일입니다. 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국민들은 자꾸 뭔가 좀 인도하고 냄새 나는 걸 하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요. 네. 그다음 보도 보시죠. 2021년 6월 7일 보도인데요. 네. 인도 군인들은 치외법권을 누린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국민적 자존심 상하죠 이러면. 그러니까 인디아 아웃 이렇게 선거 구호를 붙이면 당연히 사람들이 쏠려 가겠죠. 네네네.
이 구도로 해서 이긴 겁니다. 자, 뭐 그래서 인도를 좋아하는 혹은 인도를 예. 싫어하는 이 정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인도랑 무슨 이런 인프라 계약 맺었다가 또 어떨 예. 때는 그거 다 취소하고 다음 정권에서는 또 중국이랑 맺었다가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군요. 예, 현재 상황은 그런데요. 겉보기처럼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 개발 사업의 대상이 됐던 우투루 틸라팔구 섬 관련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 이 합의서를 처음 제안한 것이 2016년인데요. 압둘라 야민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 사람이 친중 대통령이었어요. 물론 서명은 친인도 대통령인 이브라힘 솔리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선 기간이 되면 선거운동 할 때 중국 편, 인도 편 이래서 막 여론몰이를 하지만 집권 딱 하고 나면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중 대통령이 압둘라 야민이었는데요. 네. 말은 친중이지만 인도 신경 거슬리는 일을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중국 돈은 받았죠. 네. 그러니까 건설도 하고 무이주도 당선 초기에는 인도 나가 뭐 이렇게 이제 아마 소리를 좀 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제 국내용이고. 예. 근데 이제 나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뭔가 국민들한테는 만족감이 있겠죠. 네, 시원하고. 아,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도하고 척을 질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무엇을 얼마나 줄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줄 걸 보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끊었다가 이쪽도 안 주고 저쪽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인데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외국 군대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75명 인도 군인하고 해경 가지고 이런 거 넌센스 아니냐 이러실 텐데 약간의 역사적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몰디브 국민들이 겪은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1988년에 오퍼레이션 캡터스라고 그러는데요. 선인장 작전이라는 작전입니다. 선인장 작전. 예, 네. 88년 사건입니다. 네. 그때 대통령이 마문 압둘 가욤이었는데요. 이 가욤 대통령이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의회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네.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대통령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78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을 합니다. 30년을? 예, 그러니까 이제 독재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당연히 생기죠. 예. 근데 뭐 간선제에서 뭐 자기들끼리 되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결국에 2007년에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제는 하자 대신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 이렇게 돼서 이제 제도하고 정치판이 바뀐 겁니다. 네네. 근데 이 가욤이 오랫동안 이제 독재에 가깝게 대통령 할 때 3번 쿠데타가 있었어요. 80년, 83년.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88년이 달랐어요. 바로 사업가 루투피가 스리랑카 따밀에 따밀 해방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무장투쟁을 그만뒀지만 네. 스리랑카의 다수 이제 민족은 싱할리 불교도들이고 남인도 따밀 쪽에서 건너온 따밀족이 북부에 소수로 사는데 이 사람들을 차별을 심하게 하니까 독립하겠다라고 해서 무장투쟁을 했던 역사가 아주 길게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유명한 따밀 해방군 따밀 타이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몰디브 사업가 루투피가 따밀 타이거 80명을 모집을 해서 네. 스리랑카 화물선을 하나 피납을 해가지고 몰디브 근처로 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속보트로 갈아타고 말레 수도 말레로 진입을 합니다. 새벽에. 네. 그러니까 80명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용병 80명이. 용병도 그러니까 스리랑카 용병. 예. 네. 예. 뭐 러시아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인건비가 감당 가능한. 네. 그래서 정부 총사하고 공항하고 항구를 다 장악하고 방송국까지 장악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궁으로 향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대통령 궁에서 식구들하고 함께 국방장관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국방장관 집이 어딘지 다 알잖아요. 뭐 뻔히 있겠죠. 예. 거기. 그러니까 말 안 하고 다른 집으로 피신을 해버립니다. 아.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못 잡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가욤 대통령이 우선 스리랑카하고 파키스탄에 전화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랬더니 우리는 병력이 남아도는 여유분이 없어요. 이러고 거절을 합니다. 아, 스리랑카랑 파키스탄. 예. 예.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에 전화를 합니다. 아니 가까운 인도 놔두고 왜? 아니 인도는 이제 껄끄러웠던 거죠. 그 당시. 아.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전화를 해서 도와주세요 이랬더니 싱가포르도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할 곳이 미국이죠. 미국에 전화를 했더니 네. 미군이 도착하려면 3박 4일. 미군 부대가 제일 가까운 데가 디에고 가르시아인데 거기서 1000km 떨어져 있다. 아이고야.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2, 3일 걸린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금 지도가 바로 디에고 가르시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여기에서 몰디브까지 가는데 한 1000km가 돼요. 예. 이제 어디든 전화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국에 전화를 해요. 아, 영국까지? 예, 영국에 급하잖아요. 예. 영국에 전화를 했더니 영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인도에 전화를 해. 인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도에 전화를 하면 되지. 예. 그래서 인도에 전화를 해요. 아. 그랬더니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도에서 비상 대책회의를 딱 소집을 한 다음에 16시간 만에 파병해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1988년 11월 3일 날 네. 인류신 76 수송기가 네. 50공수여단 6공수부대 17공수 야전대를 태우고 아그라 공항에서 출발합니다. 이야. 아그라 공군기지. 아그라가 바로 따즈마할이 있는 그곳입니다. 네. 2000km를 논스톱으로 달려서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가 이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선은 이 사진 보시죠. 이게 인류신 76에서 공수부대 낙하훈련 하는 모습이고요. 야, 멋지네. 그 다음 사진이 바로 88년 현장 사진입니다. 아, 당시에. 예, 인류신.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바로 스리랑카에 도착한 인도 군의 모습입니다. 벌써 장비까지 다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되죠. 제가 길지 않게 이렇게 뭐랄까요, 야사처럼 전해지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네. 이 당시에 인도 군인들이 정말 힘들게 작전을 했습니다. 왜요? 첫째 뭐였냐면요, 몰디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도가 관광객용 안내지도 한 장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한 저녁의 어둠 속에서 조종을 해서 거기까지 갔는데요. 네. 관제가 안 돼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발각될 위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랬는데 또 문제가 뭐였냐면 정확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제일 큰 게 뭐냐, 수도 말레이가 있는 섬이 있고 공항이 있는 섬이 있는데 이 공항 섬에 반군들이 이미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RPG 이런 걸 갖고 있다가 착륙하는 비행기를 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 사령관하고 조종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항 근처에 갔을 때 그 당시에 들은 기상 조건이 풍속이 너무 강해서 3km 떨어진 곳에서 낙하산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바람에 쏠리니까. 네네네. 그럼 3km 바깥에서 공수를 한 다음에 착륙을 작은 섬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공수부대 요원들하고 물자들이 바다에 들어가게 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한테는 국뽕이 넘쳐나는 우리 훌륭한 인도 군인들이 얼마나 작전을 잘했는지에 대한 전설 같은 스토리입니다. 네네네. 결국에 그 공항에 그냥 착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공항과 교신에는 성공을 하는데 네. 활주로 유도 등 불을 안 켜줍니다. 이유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겨우 착륙하기 10초 전에 유도등이 켜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착륙을 성공적으로 했고요. 네. 하고 나니까 이제 공항은 장악을 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수도로 옮겨가서 대통령 구하고 용병들은 다 항복을 합니다. 그 용병들도 뭐 이렇게 아주 정예 요원들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 과정에서 19명이 죽어요. 에? 근데 대부분 용병들이 죽고요. 저항하던. 근데 용병들이 인질로 잡고 있던 사람 둘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예. 왼쪽에 보시면 배에서 연기 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스리랑카 용병들이 납포했던 스리랑카 화물선인데 이걸 타고 다시 스리랑카로 도망가려던 용병들을 인도 해군이 중간에 막아서 이 배를 지금 이제 하이제킹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용병이 인도 군인들한테 체포돼서 끌려가는 모습이 있죠.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보트를 타고 도망가려던 이 쿠데타 주범 잡혀가는 것.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밑에 흑백 사진이 바로 루트피가 인도군에 체포되는 장면으로 보도된 그 당시 사진입니다. 이 루트피가 뭐 저 용병 우두머리 좀 되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사업가인데 이 쿠데타를 기획했던.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금년 11월 3일에 감옥에서 석방될 거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쿠데타인데? 그간은 감옥에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당시 생각해 보시면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차 안사를 보내는 기자회견을 하고 인도 군인들에게 인도가 이렇게 민주적 질서를 지켜주는 훌륭한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에 누가 있었느냐 마거렛 대처가 있었죠. 그러니까 대처 또 영국 수상이 또 차 안사를 보내니까 그 인도 현대사의 영광스러운 장면의 하나로 남아 있는 거죠. 인도 군 역사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작전이었겠군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게 뭐냐면 언론 보도에서 몰디브 시민들이 그 반군을 색출하기 위해서 인도군들이 수색 작전을 하는데 타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죠. 저 인도 군들이 지금 무기를 들고 그 일반인들하고 지금 대화 중이잖아요. 뭐 음료수 하나 또 마시고 있네요. 예. 그 혹시 여기 수상한 사람 봤느냐, 뭐 이 집에 누구 숨어 있냐, 위협받고 있냐 이런 거 체크했겠죠 다. 여긴 뭐 50만이면 뭐 다 알겠네 여기 동네에서 뭐.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이 이제 그 당시에 인도 군인들이 지내던 천막입니다. 네네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바로 구출된 압둘 가욤 대통령이 왼쪽에 있고 그 당시 저 인도 수상 라지브 간디가 오른쪽에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악수하는 장면인 거죠. 네. 결국 75명의 병력이 인도군이 몰디브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몰디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위협적인 거죠. 이 인원이면 충분히 나라 전복시키는 거 뭐 문제 없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헬리콥터 2대와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넌센스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도가 주변국들에 대해서 무력 개입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라 구해줬는데 예. 인도한테 너무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는 이게 섭섭한 감정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노골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최근 언론 보도 기사인데요. 자, 키렌 리지주라는 장관이 그냥 그 이번에 무이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사진 보시죠. 2018년에 친인도 성향의 솔리 대통령 취임할 때는 누가 가 있었습니까? 모디 총리가 바로 가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주변국 위주의 외교를 하는 인도.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도 외교관들의 승진 코스는 주변국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한국에서 뭐 전 네팔 대사가 한국 대사로 온다더라 뭐 이러면 네팔이면 좀 이렇게 좀 비중 떨어지는 인물이 우리 대사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일반적인 반응을 합니다. 물론 한국 외교부에서는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네팔 대사 그러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인도에서는 승진하고 앞으로 잘 나갈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 주변국 관리하는 데 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언론에 하이 커미셔너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카먼웰스는 아시죠? 전 영국의 식민지 국가들끼리 있는 그 그룹. 네네. 카먼웰스 사이에서는 대사를 하이 커미셔너라고 부릅니다. 엠버서더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래요. 예. 그래서 하이 커미셔너 그 직책을 했던 사람이 이제 한국 대사로 온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우리 선입견으로 뭐 전 러시아 대사 뭐 이런 비중이 높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인도는 관행적으로 주변국 대사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도는 일단 자기네가 마치 그 예전에 영국처럼 그렇게 주변국들을 다스린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하여튼 그렇게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역사이기도 하고 현재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이제 주요국 대사라고 하면 일단 뭐 무슨 미국, 중국, 예. 뭐 영국, 일본 예. 뭐 이런 나라들 예. 가야 예.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인데 예. 오히려 인도 같은 경우 주변국에 가는 친구들이 이제 진짜 백이고. 예. 그러니까 물론 강대국 대사를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더라도 주변국에 파견되는 대사들이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현지 국가에서 하는 발언들은 네.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럼 이제 이 몰디브 대통령이 어쨌든 반 인도 성향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예. 앞으로 한 4, 5년 요 정도는 이제 예. 인도랑 껄끄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거나 아니면 뭐 중국이 무슨 인프라 건설한다 이런 뉴스들이 자주 들리겠군요. 그럴 확률이 높은데 네. 첫째는 인도는 함구하면서 시간을 좀 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무이주 대통령은 초창기에는 인도 나가라 뭐 이렇게 좀 많이 떠들다가 네. 체면 유지, 체면 칠해 내지 이런 거 하는 선에서 적절한 정치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네. 나면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아마 굉장히 실리추구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네.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중국의 반응이겠죠. 중국이 얼마나 몰디브에 이제 직접 투자를 하거나 진출할 의지를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그 기후 변화 때문에 해수면 상승됐을 때 위협받는 나라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나라 중에 하나니까요. 지금 현재 네덜란드처럼 이렇게 뚝 쌓는 큰 섬에 뚝을 쌓는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데 그런 인프라 프로젝트 할 때 네. 얼마나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해줄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인도양에 아주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또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정치 세력들이 이제 교체가 되고 있는 몰디브란 나라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역시 이런저런 얘기해도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내내 끊이질 않네요. 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셨어요, 참? 저는 몰디브를 못 가봤습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몰디브는 출장을 갈 일이 없네요. 몰디브 가서 또 모히또 예,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 언젠가는 교수님도 저도 한번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오늘도 전해주신 강성현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